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아주 강력하게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급락세에 이어서 오늘 시장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무려 3%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은 약간 불안하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이탈될 수 있다는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오늘 우리 증시의 양대 산맥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골고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각광을 받으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쐈는데 오늘 그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황 안에서 호재는 무엇인지, 반등세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유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있을 테고요. 지금보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지수 전체적인 레벨에 대한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IM증권 측에서는 지수 반등에 베팅한다면 다시 반도체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코스피 지수가 좀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해서 무려 15% 이상의 조정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는 12개월 선행 PBR을 기준으로 했을 때 0.85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배 미만에 머물고 있는 건데요. 오늘 시장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0.9배 밑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하단에 근접한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밸류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 2024년 1월 들어서 계속해서 순매수 금액을 늘려왔습니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금액을 늘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8월부터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완전히 포지션이 변화가 되면서 오히려 매도 우위로 현재 9월 시장까지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2달간 9조 원 이상 매도 흐름을 나타낸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코스피 지수가 당연히 빠졌습니다. 현재 밸류가 사실 2022년 10월에 영국의 이 브렉시트 정치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증시 급락 당시의 한국의 레벨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S&P 500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크게 올라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오히려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급락 흐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M증권 측에서는 지금보다 더 하단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리포트를 냈는데 젠슨 황이 추석 선물을 줄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형주가 오를게 라고 대답한 국면과도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우리가 다른 업체로부터 또 반도체를 받아 쓸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다른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대형주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IM증권 측에서는 지금이 만약에 리세션이 오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반도체를 사는 게 맞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고점 대비해서 약 15%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수 반등을 초점을 뒀을 때 전체 시가총액 가운데서 무려 3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분명히 동반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면 이란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만약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면은 코스피가 지금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빠질 거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IM증권 측에서는 완전한 리세션은 없을 것이고 반도체가 반등할 것이라는 것에 더 큰 점수를 줬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매수한 물량을 거의 다 대부분 매도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조 원대, SK하이닉스는 4조 원대를 매도해서 총 13조 원대를 이 반도체를 모두 다 매도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의 반도체 업종의 매수세도 유입도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SK하이닉스가 9% 이상 강세 탄력을 보일 때 삼성전자는 1% 상승에 현재 불과한 상황입니다. 약간 아쉽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더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이러한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밀운 불우라는 사자성어의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구름은 가득한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삼성전자를 두고 딱 맞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조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2분기 컨퍼런스 콜 때 삼성전자의 임원진들이 나와서 우리 HBM 쪽 그리고 반도체의 앞으로의 업황 호전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들어서 그리고 4분기 들어서까지 사실 말만 있었다 뿐이지 숫자로 제대로 증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3분기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조 5천억 원대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HBM을 뺀 메모리 수요도 사실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실적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메모리 빅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까지 내려올 가능성까지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사실 2024년 하반기 때 그래도 좀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서니까는 4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수요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최근 들어서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9%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일 때 삼성전자가 1% 상승에 불과한 상황인 건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상향 조정될지 혹은 다시 한번 하향 조정될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는 2차 전지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워낙에 가장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주의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2차 전지 사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원한 반등이다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아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의 반등 포인트, 그 요인부터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에서 굉장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대 공시를 내놨는데 무려 1조 8,454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내놨습니다. 어떤 것을 수출하는 것이냐? 하이니켈 양극재입니다. 일단 이 1조 8천억 원이 넘는 금액은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의 38%, 거의 40%에 육박하는 굉장한 규모의 수주 금액입니다. 또 이 수출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니켈 비율이 60% 이상인 고효율의 고함량의 양극재인데 효율이 높아서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차를 더 멀리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양극재입니다. 이러한 공급 계약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첫 번째는요. 지난해부터 하이니켈 생산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고 또 공장도 늘려가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이후에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부문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부문은 아직도 좀 부진합니다. 음극재는 아직도 좀 판매가 잘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양극재 부문에서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이 계약 대상이 경영상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밝히지 않은 거고요. 조건부 계약도 명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한 1, 2년쯤에 보도가 나왔었던 포드의 관계사 쪽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의미가 2차 전지 투자 심리의 회복을 전반적으로 견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대감 또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리튬 생산이 축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튬 가격이 이렇게 되면 오르게 될 것이고 2차 전지 생산 기업의 주가에는 당연히 희소식이 될 텐데 중국의 업체 CATL이죠. 중국에서 최대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UBS에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리튬 강산의 운영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중국 전체 탄산 리튬 생산량의 8%가량 이렇게 되면 하락이 전망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생산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논리가 작용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간밤에 이러한 소식 전해지고 나서 뉴욕 거래소에서 앨범알의 주가도 13% 넘게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리튬을 역시나 생산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13% 넘게 오르면서 주가 89달러 30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기업, 중국 기업까지 관련 호재가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요인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입니다. 어제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토론이 있었고 이후에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했다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폴리마켓이 정치 베팅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TV 토론 후에 해리스가 4%의 베팅을 더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50%를 가져가게 됐고 승리 확률을 트럼프 49%로 52%에서 3%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논리적이지 못했고 해리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고요. 또 TV 토론이 끝난 직후에 세계적인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2억 8천 팔로워, 3억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죠. 특히나 테일러 스위프트는 10대, 20대 젊은 여성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가수인데 이에 따라 경합주의 표심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지금 좀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었던 와중에 TV 투표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포스트를 해주면서 강력한 씬스틸러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표적인 헬스 트레이드 업종으로 꼽히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해리스가 IRA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 바이든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IRA에 근거한 7,500억 달러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있다. 그럴 것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고 전기차 업종에 부정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에 해리스가 전기차의 의무화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와 그렇게 다른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지 살펴보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살펴봐야 그 다음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따라보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리스크 해소 지점은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아시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모처럼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8월 코어 CPI가 MOM으로 컨센보다 약 0.1% 높게 나왔다는 소식에 9월 50포인트 인상은 물 건너 갔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1% 넘게 급락한 걸 놓고 50포인트를 인상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이유가 월가에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다음 주까지 예정된 FOMC 등 대형 매크로 이벤트 경계 심리, 대선 토론회에서 해리스의 선전에 따른 해리스 트레이드 확산, 트럼프 트레이드 후퇴 등 정치 트레이드로 인한 수급이 교란되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결국 나스닥도 반등을 보여줬고 그에 따라 우리 시장도 일제히 반도체 주들을 필두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반등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보다 HBM 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하이닉스가 향후 전망은 밝습니다. 아직 침체로 보기에는 어려운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지 모른다는 위험이 아직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AI 하드웨어 업체가 올해 상반기처럼 시장의 모든 돈을 흡수하는 랠리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아직 주가 복원력은 소진됐다고 보기엔 시기상조일 듯 하고요.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핸드셋 등 AI 테마 자체에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9월 이후 코스피 4.1조 원 순매도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4.2조 원을 반도체 순매도에 집중할 정도로 국내 반도체 업종 분위기가 처참한데 이 같은 엔비디아발 훈풍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반도체 투자 심리를 회복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좀 더 크게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오늘 종목은 제가 방산기업 하나 가져왔습니다. 종목명은 LIG 넥스원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2가 연내 이라크에 수출될 전망입니다.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 상당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K방산이 이뤄낸 또 다른 성과입니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IG 넥스원이 미사일 발사체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이 오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약 20만 원에서 20만 3천 원 사이에 비중 10%로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19만 원, 목표가는 2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IG 넥스원 현재 주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윤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오늘부터 약간 좀 느껴지는데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함께 팔고 나가는 장세였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오늘 SK 하이닉스 9% 가깝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HC, 현대 일렉트릭 등 전력주를 중점적으로 사들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LS 일렉트릭으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세 번째로는 포스코퓨처엠, 네 번째로는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금융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JP모건 측에서 이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최근 한국 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주를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네 번째로는 재령전기, 다섯 번째로는 유일로보틱스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줄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은 넥슨게임즈입니다. 연이어서 게임주 가운데서 넥슨게임즈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제주 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펄어비스, 세 번째로는 알테오제, 네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다섯 번째로는 펩트론 이름 올리고 있는데 게임주 안에서도 넥슨게임즈는 담지만은 펄어비스는 현재 덜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쪽도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선 반도체주를 현재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 들어서 약간의 스탠스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를 연이어서 줄매도했다면은 다시 한번 이번 주 들어서는 삼성전자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매수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포스코퓨처엠, 다섯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네 번째로는 KTNG,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이름 올리고 있는데 빠르게 이 저점 대비해서 크게 올라온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는 또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BL바이오, 세 번째로는 PSK홀딩스,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는 원익 IPS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첫 번째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세 번째로는 우정바이오, 네 번째로는 퓨처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VT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업 들고 오셨죠. 첫 번째 기업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YC입니다. 반도체주이고요. 간밤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고 반도체 업종도 국내에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2%, 7%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 주성 엔지니어링, 엑시콘, TSE, 펜트론, YC 같은 종목들까지 일제히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데 YC는 어떤 기업일까요? 네, YC는 YIK에서 이름이 변경되는 회사고요. 2017년 2월 24일 날 대신 밸런스 제2호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였습니다. 이게 스펙이라고 불리는 거죠. 스펙은 이제 돈 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모아놨다가 회사랑 합병에 성공하면은 회사로 바뀌는 것이고 회사랑 합병에 성공 못하면 그냥 그 채권처럼 이 그 기간에 따른 이자를 받고 해산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대신 밸런스 제2호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는 YIK 주식회사랑 합병에 성공해서 2017년 2월 24일 상호 변경 공시를 했고요. 2017년도 전에 보면은 계속 2,000원대 머무르고 있죠. 스펙은 보통 2,000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 모멘텀이 없으니까요. 그냥 채권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YIK로 바뀌었고 최근에 올해 3월 28일 날 다시 한번 YIK에서 YC로 바꿨습니다. 네. 그 바뀐 그 목적은 뭐 기업 가치 제고라고 하는데 뭐 크게 저는 YIK나 YC나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은 똑같거든요, 사실. 저도요. 네, 느낌적인 느낌이 똑같아서 완전히 간판을 탈바꿈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테스트 장비 주력이고요. 우리가 네. 반도체를 크게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누잖아요. 이 추석이니까 이제 구움떡 선물 세트를 만든다고 쳐보죠. 처음에 이제 떡을 굽고 막 거기 무늬를 내고 자르고 안에 막 파시 꿀을 넣고 막 별 짓을 다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전공정이고 이제 다 그걸 만들었으면은 떡이 어디가 터진 데가 없나 무늬가 다른 거랑 다르게 들려가지 않았나 검사하고 이제 예쁘게 포장 선물 세트에 그 넣어가지고 이 그 파우치까지 묶어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그게 이제 후공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YC 같은 것은 후공정에서 패키징 아니고 테스트 담당하는 거죠. 여기서 테스트에서 통과를 해야 이제 패키징 포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 장비가 주력인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면 반도체 8대 공정에도 들어가 있어요. EDS 공정, 일렉트리컬 다이 소팅이라고
전기적 신호를 확인하는 거죠. 전기적으로 신호가 왔다 갔다를 안 한다면 그 칩은 불량이에요. 아무리 좋은 최첨단 칩을 만들었다고 해도 기판 위에 올린 다음에 정기적으로 연결해봤는데 신호가 왔다 갔다 안 한다. 그럼 어느 IT 제품에도 탑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적 검사를 수행하는 장비, 그게 이제 YC의 주력 장비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공정을 조금 더 보자면은 EDS 공정을 통해서 이제 불량으로 판정되면은 그걸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면 안 되죠. 아까 말한 대로 구운 떡 중에서 막 터지고 막 무늬가 잘못되고 이런 떡들을 그냥 버려버리면은 그 떡 회사는 발전이 없어요. 네. 그거를 모아다가 수거를 해서 이 팥하고 꿀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 옆구리가 터졌나 공정에서 잘못된 공정 확인을 하고 무늬가 잘못 새겨졌으면은 그 무늬가 잘못 새겨진 부분을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수율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진이 좋아지겠죠. 안 그러면은 그 아까운 밀가루, 뭐 팥 재료, 꿀 재료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량 떡을 최소화시켜야지. 네. 그렇죠? 회사의 기업의 마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떡을 불량품 없이 잘 만들어야 그 납품받는 회사가 있다면 납품받는 회사에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량 판정된 칩들은 어디로 가느냐? 페일러 애널리스라고 FA 공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량 원인을 파악을 해요. 만약에 처음에 설계도를 잘못 그린 거라면 다시 그려야 할 것이고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HBM의 수율이 나오지 않으니 엔비디아의 선택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이 불량 나는 것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수율을 어느 정도 올려야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마지막 단계를 가서 불량품을 지금 확인해서 수율을 올리는 그 과정이 또 따로 있는데 이 지금 YC는 테스트 장비가 EDS 공정에서 들어가는 정기적 테스트 장비다. 근데 7월 29일 날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YC가 YIK 시절부터 삼성전자가 2대 주주예요.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갖고 있잖아요. 뭐 주성 엔지니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여러 중소형 부품 회사들, 소부장 회사들 갖고 있죠. 1대 주주나 2대 주주로 올라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피를 나눠주는 거죠. 주식을 주는 건 혈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좀 더 우리와 단순 협력 관계가 아닌 지분까지 나눠 가진 이제 뭐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더욱더 책임감 있게 그 소부장 업체를 대할 수가 있겠죠. YIK도 그런 회사고요. 2대 주주고 YC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순 협력 관계도 있겠죠. 지분만 준 게 아니라 지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력 벤더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의 칩을 만들 때 EDS 공정에서 전기적 검사 수행하는 테스터는 대부분 다 YC 거를 씁니다. 네. 근데 7월 29일 날 삼성전자랑 HBM 웨이퍼 테스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금액을 보니까 1,017억 원이네요. 지난해 매출액의 40% 가깝네요. 39.85니까요. 아주 큰 규모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그냥 일반 웨이퍼 테스터가 아니라 HBM 웨이퍼 테스터이라는 것이죠. 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HBM 뭐 5세대, 6세대 쭉쭉 나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선점을 해가지고 이 삼성전자는 물량이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 다 줘도 모자른 거를 받아먹지를 못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수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지금 YC의 테스터 장비를 수주를 해갔다는 것은 뭔가 HBM 이 그 테스트를 웨이퍼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YC 테스터 가지고 계속 불량품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 그 최종 공정으로 넘겨갖고 수율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올 4분기부터 이제 HBM용 테스터 제품 이 MT8311입니다. 제품명이 납품 시작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뭐 SK 하이닉스도 문을 두들긴다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계속 여러 번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의뢰 입장에 있는 회사들은 한 곳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슈퍼을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네덜란드 ASML처럼 슈퍼을까지 간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의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반도체 씬에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두 발에 걸쳤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혹은 두 회사에게 다 팽당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 왜냐면은 의뢰 입장이니까 벤더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비슷한 실력을 가진 업체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러면 벤더를 선택할 때 야, 너 SK 하이닉스한테도 줬어? 야, 너 우리 지금 실력 비슷한 옆에 있는데 너 선택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나와? 그럼 얘를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단가를 후려치겠죠.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꿰차기는 힘들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HBM용 웨이퍼 테스터는 다름 아닌 미국의 그 반도체 유수한 역사를 가진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할 때도 많이 나온 두산 로보틱스 할 때도 요 지금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해간 회사가 테라다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테라다인이라는 회사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거는 좀 그렇죠. 언론 보도가 일단 앞서 나간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된 뭐 삼성전자가 뭐 합의해주고 뭐 그 계약서에 뭐 그걸 양해해주고 쓰고 나서 막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2대 주주인데다가 YC가 그동안 주력 테스터를 공급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지난해 매출액의 약 40%에 해당되는 HBM용 웨이퍼 테스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이게 아주 지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YC 같은 업체는 10개월 선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10개월 선에서 이번 달에 밑꼬리를 쫙 달고 지금 쭉 올리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개월 선에서 지지받은 애들은 20개월 선에서 지지받은 애들이라던가 20개월 선을 깨고 거기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 위에 20개월 선이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 걔네들보다는 훨씬 기술적 측면에서도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C 분석해 드렸습니다. 반도체주의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지난 8월 20일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혁신형 바이오 솔루션 기업이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연일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어떻게 잘 상장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도? 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클래시스 그리고 덴티움, 뭐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하이로니, 뭐 오르다가 아니죠. 뭐 오르다는 어디를 성적이 오르다 그거 이루다 이런 미용 의료기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시세도 상당히 좋죠. 지금 네. 클래시스가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5위를 두들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치료용 의료기기 시장은 우리나라가 약간 미용 의료기기보다는 세계적인 어떤 인지도도 그렇고 수준 자체도 지금 낮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상장했는데. 넥스피어라는 그리고 넥스피어 F라는 그 다음에 넥스 파우더 그러니까 넥스로 시작하는데 뒤에 피어 F 파우더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아이템을 들고 이제 상장을 했어요. 넥스피어는 몸속에서 분해 가능한 혈관 색전 치료제입니다. 색전 치료제가 뭐냐면 일부러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메꿔버리는 시술이거든요. 네. 혈관 색전술을 시행할 때 조영제, 혈관 속이 잘 보이게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조영제, MRI 찍을 때 뭐 그 맞는 거. 조영제와 함께 같이 사용이 되는데 카테터를 통해. 이 카테터 예전에 이경규 씨가 시술할 때 그 카테터를 몸에 집어넣어서 혈관을 넓혀가지고 스텐트 시술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카테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혈관 내로 주입을 시키는 관색전 미립구입니다. 미립구는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여서 굉장히 작은 단위죠. 이거를 주입하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폐색이 돼요. 그래서 혈관 색전 치료제에 쓰이는 미립구고 이거는 자궁근종이나 간암의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피어 F, 뒤에 F가 붙은 거는 관절염에 쓰여요. 두 개가 다릅니다. 적응증이. 그래서 이제 넥스피어 F가 최근에 새로 나왔는데 이거는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비정상적 혈관에 색전제를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왜 지금 여기 색전을 시켜버려야 되냐면 해당 부위의 신경세포를 괴사시켜서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세포를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혈관을 일부러 막는 겁니다. 근데 아까 분해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생분해되는 미립구 성분이기 때문에 통증 유발하는 신경세포를 혈관을 막아서 일부러 죽여버린 다음에는 최소 2시간에서 6시간이면 분해가 돼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미국 제품은 뭐가 안 되냐면은 생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통증 유발하는 걸 일부러 괴사를 시키는 것까지는 똑같은 효능인데 그 다음에 사라져야지 정상세포가 다시 혈관이 열릴 거 아니에요. 혈관을 일부러 막은 거니까 나쁜 걸 죽이려고. 근데 생분해가 안 되니까 정상세포를 막아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 넥스피어 F 같은 경우는 생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거죠. 네. 정상세포까지 괴사가 돼버리거나 피부 색깔이 바뀌어버리는 변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훌륭한 요 제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치료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치료제 어이애가 아닌 것에 주목은 하셔야 됩니다. IM입니다. 재료예요, 재료. 우리가 말하는 그 뭐 병원에서 하는 치료제는 어이애잖아요. 네. 이건 재료기 때문에 IM입니다. 오타가 아니라 다 I예요. 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의 근골격계 통증 색전 치료제 넥스피어 F 임상시험 계획을 냈는데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20개 미국 주요 대학병원에서 지금 120명 환자를 대상으로 넥스피어 F에 대해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이고요. 이게 임상시험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팔릴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피어랑 넥스피어 F는 아까 말한 대로 색전증 치료에 일부러 나쁜 신경세포를 괴사시키기 위해서 이 혈관을 막는 거에 쓰이는데 적응증만 틀리다고 했고요. 넥스 파우더는 뭐냐? 말 그대로 파우더. 우리 마데카솔 또 뭐 진물 나오는 데는 파우더 뿌려잖아요. 네. 마데카솔 크림이 있고 거기는 그냥 피난 데만 바르는 거고 딱지 같은 거 있는 거. 진물 난 거는 파우더 뿌리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출혈이 있을 때 지혈하는 건데 언제 쓰이느냐? 내시경용 지혈제예요.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넥스 파우더를 분사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허가를 받은 거는 위장관 출혈이 있을 시에 내시경으로 분사하는 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거는 하부위장관이라고 하죠. 대장 내시경에도 지금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넥스 파우더의 능력이 뭐냐면 물에만 닿아도 파우더가 겔 형태로 바뀌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존 제품하고 뭐가 틀리느냐? 기존 제품은 똑같이 내시경 통해서 분사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피를 만나야 응고가 돼요. 피가 안 나면 응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피가 난다는, 내시경을 넣는데 피가 난다는 건 뭐예요? 몸 속에서 피가 난다는 거. 이미 피가 터져버린 거예요. 피가 터지고 나서 응고를 시키는 거고, 이거는 피가 터지기도 전에 몸 속에 수분만 만나면 바로 응고가 돼서 계리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좋으냐? 미리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나는 순간 바로 둘러싸서 피가 나오는 순간부터 압박을 시켜서 피를 바로 응고시켜요. 더 빨리. 그러니까 지혈이 더 빠르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출혈 예방 파우더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출혈 지혈이 아니라 이건 제출혈 예방 파우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 있죠. 이 회사를 통해서 한국 식약처, 유럽 CE, 미국 FDA 승인 다 받아서 미국, 유럽 20개국 등지에서 넥스 파우더 이미 판매 중이고, 아까 말한 대로 위 내시경에서는 지혈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장 내시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9월 말까지 미국의 임상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에서는 위 내시경보다 대장에서는 출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긴 추가 출혈을 막는 예방에 초점을 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수분만 있어도 바로 계령태로 응고가 돼버리는 넥스 파우더. 이건 대장 내시경에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피어 F, 넥스파우더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넥스피어는 임상 통과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P&S 미케닉스, 이것도 생소한 종목인데 지난 7월 31일 날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고 보행 재활 로봇 기업이네요. 7% 넘게 현재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우리 F&B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활동하는 서비스 로봇은 이제 익숙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네. 그리고 산업 로봇 같은 경우는 로보스타. 그리고 앞에 청소 로봇 같은 경우는 에브리봇 같은 거 집에서 많이 쓰시죠, 로봇 청소기. 근데 이거는 좀 이제 환자가 돼야 됩니다. 재활용 로봇이거든요. 재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한국 야쿠르트의 자회사 큐렉소가 만드는 모닝워크, 아침에 걷게 만든다. 이런 재활용 로봇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은 생소하고 주시장에 별로 없죠. 종목이. P&S 미케닉스는 뇌신경 가소성 이론에 기반한 워크봇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뭐냐면 뇌가 손상돼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신경회로가 변한다는 이론. 이게 뭐냐면 뇌졸중 환자분들이 네. 가보시면은 다 무슨 훈련을 하고 있냐면 보행 훈련을 하고 계세요. 재활병원에서. 왜 그러냐면 일단 걷기를 성공을 하면은 뇌에도 좋은 작용을 하고요. 가만히 누워있어서 맨날 병상에 있는 것보다는 걸으면서 활동해서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 뇌의 기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들이 대부분 하는 게 재활훈련이 보행에 특화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거기에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틀린 거, 오늘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가지 특장점이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경쟁 기업에는 2 조인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조인트가 되는데 이거는
엉덩이 관절이 고관절이고 무릎 관절이 슬관절이고 발목 관절이 족관절이잖아요. 근데 경쟁 기업은 족관절이 안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죠. 그럼 족관절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로봇이, 제어 로봇이. 네. 근데 이거는 족관절을 기점으로 해서 고관절, 승관절을 움직이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3 조인트. 예. 조인트 거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조인트밖에 안 되는 경쟁 기업에 비해 특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라인업은 뭐가 있느냐? 성인 전용은 워크봇 S, 아동 전용은 워크봇 K, 네. 로봇 모듈 교체용은 워크봇 G, 프리미엄급은 워크봇 P.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워크봇 S는 성인 전용이라고 했죠. 이미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국립재활원의 의료 현장에서 재활 훈련 로봇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어깨관절 질환 재활 로봇, 한자로 상지 재활 훈련, 그 다음에 유소화용 보행 보조 로봇 베이비봇을 개발하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큐렉서 정도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서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 회사는 스위스 겁니다. 스위스 호코마사에서 나온 로코멧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말한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 현장, 병원 현장에서 주로 로코멧이 쓰이고 있고, 지금 이제 PNS 미케닉스에서 만든 이런 워크봇 시리즈가 그 부분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3조인트 드라이브가 가능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PNS 미케닉스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엠노입니다. 낙폭이 과다한 소프트웨어 주식입니다. AI하고 글로벌 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독형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으로 고성장이 되면서 지금 PER, 퍼는 높지만은 상세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가총액 1조, 탈 스몰캡이 될 기대주의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엠로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총이 약 5,700억 원대인 엠로 가지고 오셨는데 엠로가 정확하게 어떠한 기업인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회사 소개부터 좀 듣고 갈까요? 예, 구매 공급망 관리 SRM이라고 하죠. 국내 1위 업체입니다. 2000년에 설립되어서 2016년에 코넥스 상장, 그리고 21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23년 5월 달에 삼성 SDS로 인수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3월 달에 양수도 33% 지분 인수도 가격은 29,900원 정도고, 또 같은 해에 CB 그리고 BW를 발행했었는데 이때 가격이 25,720원 정도입니다. 금년 7월 달에 전환을 다해서 현재 삼성 SDS가 37%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의 계열사입니다.
네, 삼성 SDS가 이제 엠노의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신 뭐 그런 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엠노가 하고 있는 뭐 사업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전체적인 분야 큰 그림에서는 이제 SC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라는 측면인데 사실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이 SCM을 통해 가지고 구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무 처리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고 구매 원가를 3%에서 5%까지 절감하니까 핵심 솔루션입니다. 이 공급망 관리 SCM은 밸류 체인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SCP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미국의 O9 솔루션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SRM 관리 측면인데 여기에는 엠노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는 SC 물류 측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 SDS가 있습니다. 이 엠노는 이 SCM의 세 가지 밸류 체인 중에 SRM 분야의 1위입니다. 점유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65% 정도고요. 나머지 35%는 SAP, 글로벌 ERP 업체인 SAP의 자회사인 아리바가 35%를 점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그 밸류 체인의 앞단에 있는 O9 솔루션스하고 뒷단에 있는 삼성 SDS하고 각각 그 분야에 협력을 해서 글로벌 플랫폼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도 매력적이고 또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금년 6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버전 10이 되겠는데요. 20년에 버전 9를 출시하면서 매출액이 점프를 했었는데 근본의 버전 10의 경우에는 개발 단계에서의 구매 기능을 통합하고 AI 모듈을 아예 내재화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SRM 약 500억 정도를 수주를 시작을 해서 매출 점프업이 시작될 그런 단계입니다. 일단은 이제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서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AI 쪽으로 이제 점차 좀 산업 분야를 확대를 해야 될 텐데 뭐 현재 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제 성과가 조만간 가시화될 쪽입니다. 두 가지 쪽으로 나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K던시아라는 쉽게 얘기하면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SRM, 엠노의 제품에 SaaS, 그러니까 클라우드 솔루션 브랜드입니다. 자, 6월 달에 런칭을 해서 세 개의 리셀러, 그러니까 판매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O9 솔루션즈, 그리고 삼성 SDS의 미국 법인 어메리카,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자, 이들 세 개의 리셀러들이 지금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그래서 금년 4분기에 이에 대한 성과가 가시할 될 것으로 보이고 25년부터는 매출 가세가 본격화될 그런 측면입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앞단에 있는 미국의 O9 솔루션이라는 단일 플랫폼에 O9 솔루션, 엠노, SDS의 플랫폼이 통합돼 가지고 플러그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하는 거를 SaaS라 하듯이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는 PaaS 이 모델로 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AI입니다. 엠노는 기본적으로 직접 구매 기반의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자, 세 가지 측면입니다. 예측입니다. 예측에는 지능형 수요도 있고 품목 단가 트렌드도 예측을 합니다. 또 분류가 있습니다. 아이템 마스터 품질 관리가 있고 비용 카테고리 자동 분석 같은 기능이 있고 또 최적화라는 다소 어렵지만은 협력사의 견적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신규 모델의 부품 원가를 계산하는 기능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미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AI 매출 비중은 금년도에 10% 정도 수준에서 3년 후인 27년에는 20%, 그러니까 고속 성장을 하는 쪽에서 매출 비중이 더블이 되기 때문에 역시 AI 쪽 매출이
크게 높아질 거다는 전망입니다. AI 쪽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쪽에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사업 영역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엠노가 보니까 오나인 솔루션즈, 엠노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함께 개발한 플랫폼에 대한 현재 조금 성장성이 다시 한번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적 추이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실적은 어떻고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년, 21년, 22년 뭐 좋은 매출 환경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3년 1분기부터 무려 6분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적 부진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따져봤더니 우선적으로는 선고정비 투자가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글로벌 인력 충원이 있었고 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통합 SCM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들 수가 있고 또 상장을 하면서 주식 보상 비용이 25년까지 계상이 되는 측면입니다. 자, 그렇지만 금년에 이제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랫폼 494억 원을 수주해서 금년 2분기부터 25년까지 매출 인식이 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로열티 매출이 또 매년 발생을 하게 되겠고 전자에 의해서 삼성 계열사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을 향으로 매출이 본격화될 그러니까 버전 10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셀러 3개를 통해서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던시아 이쪽 매출이 4분기부터 가시화되고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 AI하고 구독형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 조심스럽지만은 29년을 타겟으로 한번 설정해서 29년에는 3천억 정도 매출이 되면서 이때 따져보면은 매출액은 연평균 30% 정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연평균 55% 성장을 한다. 자, 그래서 1분기까지 부진했고 2분기도 영업이익률이 9.1%였지만은 앞으로 실적은 우상향한다. 그리고 삼성발,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의 수주 매출이 인식이 되고 케이던시아 매출, 그리고 AI하고 구독형 매출이 확대되면서 29년까지는 조심스럽지만은 매출액 영업이익이 연평균 30%, 55% 고성장 실적이 전망된다. 또 이런 실적에 대한 전망은 4분기부터 나타날 케이던시아 매출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면 증권업계나 애널리스트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수정하고 평가해보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엠노가 이제 아무래도 첨단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단위 30에서 50% 가깝게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주가이겠죠. 주가 자체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4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SGSP 인수, 그러니까 삼성그룹 그전에 이제 로봇 회사가 인수되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SGS로 인수가 됐고 실제로 SGS하고 시너지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가 AI 붐이 되면서 2만 원대 주가가 97,800원까지, 그러니까 전년도 7월 달에 급증을 하고 지금 조정기를 보여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국민연금은 꾸준히 지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엠노 지분이 7.2%입니다. 단지 이제 외국인이 지금 3.5%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SGS에 대해서 외국인이 19%, 또 더전 비조인에 대해서 10%가 넘는 지분율을 네. 감안하면 대단히 낮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이 케이던시아 글로벌 사스 매출이 4분기부터 가시화되면은 충분히 엠노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주봉의 이동평균선이 걸려있는 부분이 45,000원 정도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이거 50% 정도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삼성 SGS 엠노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회사가 오나인 솔루션즈라는 회사입니다. 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한번 따져본다면 23년에 매출액이 3천억 정도, 그리고 23년에 투자자 유치를 했을 때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데 4조 7천억 정도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걸 감안하면 비상장이지만 충분히 엠노에 대한 가치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97,800원 갔던 주가가 지금 5만 원 이하에 있는 그죠. 시총 5천억 후반대에 있지만은 충분히 1조대를 시총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패시브 또 AI 시장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까지 인덱스 자금까지 좀 될 수 있는 그리고 삼성 계열사이고 외국인이 그죠. 지금 3.5%인데 충분히 외국인이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그림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로 5만 원대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K던시아 쪽의 매출 증가세가 가시화되면은 외국인들도 매력적으로 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엠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1조 원대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입니다. 지난 4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했던 도이치뱅크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나타내면서 목표 주가를 29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직전 의견은 보유였고 목표 주가는 136달러였습니다. 직전 목표 주가 대비 40% 이상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애널리스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직전에 일하던 애널리스트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 오게 된 후임이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평가가 180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새로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만의 리그 안에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일반 자동차의 리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만의 리그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 평가를 받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저장 사업에 대한 테슬라에 대해 잠재력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에너지 저장 사업의 순 매출이 1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률이 적자를 보이기도 했고요. 최근에 자동차 부문의 영업이익률 지난 2분기 기준으로 3%에 불과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또 다른 강세론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이 새로운 애널리스트는 도이치뱅크의 에디슨 유 애널리스트입니다. 테슬라가 단순하게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여러 산업을 재편하려는 기술 플랫폼이다라고 했습니다. 독특한 유형의 가치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리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독자적인 리그에 속해 있고 자동차와 에너지, 모빌리티, 로봇, 공학 전반에 걸쳐서 여러 산업을 재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를 탑픽 최선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있지만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죠. 월가 전반의 평가 다음 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월가의 평균 목표가 218달러 수준으로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 310달러인데 이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분석가입니다. 이 애덤 조나스 역시나 대표적인 강세론자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현황을 봤을 때 매수와 비중 확대가 24건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보유와 비중 축소, 매도 의견입니다. 사실 보유와 비중 축소, 매도 의견으로 보고 있는 의견이 훨씬 더 우세한 겁니다. 테슬라를 일반 자동차 기업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형편없는 기업이고 이렇게 특별하고 독보적인 기업으로 바라본다면 가치 평가를 더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도 달라질 것입니다. 테슬라와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늘 말씀을 해주셨던 SK하이닉스를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서 8% 가깝게 상승 16만 9,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한 때는 17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박수문 대표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장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SK하이닉스가 올라가네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죠. 뭐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블랙웰에 대한 뭐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이 좀 했었던 부분들이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더 큰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뭐 그에 따른 SK하이닉스도 반등이 좀 나오고 삼성전자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멘트들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뭐 투자 등급을 한 단계 좀 낮추기도 했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긍정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HBM을 통해서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분명히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리에게는 단기 수익을 좀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뭐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HBM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HBM3 12단을 이달 말부터 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블랙웰에는 16개가 들어가요. 16개가 들어가 하나의 이제 AI 칩 블랙웰에 16개의 HBM3 12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사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3에 대한 이제 퀄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HBM3를 좀 약간 좀 포기하는 분위기고 오히려 HBM4에 대해서 얘기가 최근에 나왔고 그에 대해 TSMC와 합작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되게 웃긴 게 지금 SK하이닉스도 그 전에 TSMC랑 HBM4를 함께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몇 달 안 되어서 다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TSMC 쪽으로 손을 내민 거죠. 원래 파운드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HBM4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TSMC와 손을 잡는다. 이 좀 구조 자체가 좀 투자자들로부터는 좀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요.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HBM3E 12단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독주 체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뭐 HBM3 8단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는 있지만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뭐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수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7개, 8개가 불량품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뭐 영업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으로 봤을 때는 HBM3 12단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고, 오늘도 크게 급등을 했지만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23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일 연속 순매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 SK 하이닉스의 상승 분위기는 독주 체제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무리 못 가더라도 단기간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은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꼭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을 때 오늘 말고 이제 이전에 SK 하이닉스가 워낙 또 급락 흐름이 나왔던 나날들이 최근 들어서 많았습니다. 그때 박수만 대표님께서 독주 체제니까 한 주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서 아주 좋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한국 증시 안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더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어쨌든 간에 가시화되는 이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좀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일단은 전체적인 실적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강력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이상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장중한 때는 2만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필옵틱스 지난 제가 9월 10날 언급을 드린 이후로 강력한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고 나온 이유는 어제 패턴을 어제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양음양 패턴을 완성을 시켰어요. 즉 어제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한 양봉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내일 흐름에서 22,000원을 돌파하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하나 더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추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18,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인쇄 회로 기판 장비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 그리고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첨단 자동화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2차 전지용 자동화 장비 매출이 상당히 좀 포지션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긍정적인 이슈가 이제 하나 나왔죠. 최근에 좀 유리기판 관련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이 글라스 기판을 절단을 하는 그런 장비도 개발을 해 놓은 상황이고, 또 이 글라스 패키징 기판에 활용한 레이저 글라스 관통 전극 장비도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이렉트 이미징 노광기까지 개발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장비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긍정적인 계약 이슈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유리기판 제조업체 독일의 쇼트와 이 유리관통 전극 제조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유리코어 기판 제조사에 동일 장비를 납품한 그런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특히 이 TGV 장비 납품 업체가 현재 필옵틱스가 유일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 장비로 이제 최초의 타이틀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욱더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롭틱스 이번 주에 또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최근에 모트렉스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네. 오늘 시장에서 거의 뭐 10%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상승 탄력에 나올 만한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37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6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 어제 주가가 10% 가깝게 뛰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 또한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 배터리 3사 가운데서 고르라면은 삼성 SDI다라는 의견을 꾸준히 전해주셨습니다.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실 때만 하더라도 3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주가가 좀 크게 올라온 상황이고 그 스탠스는 뭐 여전한 걸까요? 네, 뭐 저는 지금 이제 또 지금 뭐 신규로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뭐 우리가 삼성 SDI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뭐 2차 전지도 지금 사업하고 있지만 뭐 전자재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전자재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중으로 따지자면 2차 전지 쪽이 거의 88% 매출에서 8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자재료 쪽 같은 경우는 12% 정도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2차 전지 쪽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매출을 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하고 있고 일단 EPS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를 계속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자면 다른 뭐 지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뭐 지금 현재 SK온이라든가 좀 실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물론 지금 현재 외형 성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현재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단기간 수급도 잘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방 소위 얘기해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방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 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하면서도 한 번씩 터닝 포인트를 만들 때마다 크게 큼직큼직하게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든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삼성 SDI에 대해서는 뭐 해외 쪽에서는 뭐 CATL이라든가 뭐 BYD가 여러 업체들과의 경쟁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 SDI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동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 최근에 SK온도 따라할 정도로 SK온이 원래는 각형 배터리 안 만들었는데 최근에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것처럼 삼성 SDI의 독주 체제의 각형 2차 전지에서 화재 발생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나마 안정적인 각형 배터리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라든가 GM이라든가 그리고 BMW 쪽에 납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뭐 그 뿐만 아니라 ESS 쪽으로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활발한 영업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큼직큼직한 수주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뭐 빠르면은 미국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달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아직,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죠? 나왔는데 약 1조 원 정도 이제 ESS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아직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9월 달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끝까지 한번 삼성 SDI 배신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배신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삼성 SDI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특히나 주가가 움직이는 측면을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조용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시즌2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공화당이 집권을 하든 공공의 적은 중국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고요.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중국을 제재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반사수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피해가 될 때도 있죠. 우리에게 중국을 함께 견제하자고 할 때입니다. 미국이 HBM을 중국에 팔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넣었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 발언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인 앨런 에스테베스가 워싱턴 DC에서 얼마 전에 열렸던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HBM 만드는 기업 중 세 개 중 2개가 한국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거죠.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HBM을 중국이 아닌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에 한국이 동참해주기를 비공식적으로 선언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향 매출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미국향, 중국향 매출액을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가 중국향 매출이 23조 5,45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상반기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중국향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8조 6,6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 대비 30% 수준이고 삼성전자 역시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향 매출이 삼성전자가 53조 원 규모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조 원 규모로 미국향 매출이 훨씬 많긴 하지만 중국향 매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 판로가 막힌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경험을 이미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려오는 제재에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중국 사업에 대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네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CS윈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 상승세 64,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의 토론 탓이었을까요? 어제 CS윈드가 또 11%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저점 대비해서는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CS윈드 오늘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이미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7일 날 한번 언급드렸죠. 한 52,000원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66,000원대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어제 이 TV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좀 우세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초까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이제 미국 대선 이슈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빠른 실적 성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매출 컨센서스가 한 3조 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의 지금 이제 2배 성장하는 그런 컨센서스를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살아나면서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지금 균형 가격이 살아나면서 지속 상승 패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생산 캐파를 아주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해상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에도 진출을 한 상황이고 또 지난 2021년 6월 덴마크 풍력발전기 업체 베스타스로부터 이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타워 생산 시설을 인수하면서 2028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서 7,800억 원을 쏟아붓고 생산 능력을 2배로 끌어올린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올해 5월에는 포르투갈 아베이루에서 해상 풍력타워 공장을 증설을 완료를
하였고 10만 톤의 생산 능력을 추가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또 지난 2003년부터 베트남 푸미에서 생산법인을 신설해 육해상 타워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지난해 8천만 달러, 대략 한 1,00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올해 증설을 완료해서 12만 톤 생산 능력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베트남 룽안에 2,7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신공장을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완성될 경우 연간 한 15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의 풍력 타워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가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턴상으로도 아무래도 좀 시세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한 6만 6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보통 이렇게 좀 늘어지는 상승 지속형 패턴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올 하반기 내지는 한 내년 1월 정도에 해가 바뀌면서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내는 흐름을 자주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CS 윈드도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세가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난 2023년 6월 고점인 8만 8천 원 정도짜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고 이미 이제 매출이 2배 정도 뻥튀기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021년 고점을 찍었던 10만 원권 권역도 한 번 정도 위협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반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텀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잘 모아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내년 1월까지 10만 원대까지 보고 계시다라는 구체적인 또 가격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박수원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삼성전기를 정말 오랜만에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유리기판과 그리고 MLCC 쪽 시장의 이제 확장성,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하향 조정되면서 같이 내려왔어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에 좀 기속되어 있는 부품을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에 있어서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납품하는 이제 부품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 삼성전기도 좀 조정받는 흐름이 좀 보여주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디커플링을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유리기판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MLCC 쪽인데, 자, MLCC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입니까? 일본의 무라타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약 3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인데 세계 2위 기업이 어디죠?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2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위도 일본 기업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MLCC 쪽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 유리기판이 또 나와주게 되면 좀 더 AI 칩에 보면 이제 정말 MLCC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보면 그런 부분과 이제 유리기판이 상용화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면 삼성전기의 앞으로의 매출과 마진율 상당히 좀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6,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녹스 첨단 소재는 실적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이 다시금 또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전기차용 그 열폭주 필름 부분이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내년 2025년에 현재 지금 작년 매출액이 한 4,3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 2025년에는 한 5,300억 정도로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뻥튀기 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또 2025년 6월에 완공을 할 만한 지금 수산화 리튬 사업이 만약에 이제 공장이 진짜 2025년 6월에 완공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2026년부터 이 수산화 리튬 관련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2027년에는 매출이 7천억까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우상향 기조로 방향을 잡을 경우 내후년까지 2027년까지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전일 미국 증시에서 오랜만에 좀 엔비디아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한국 증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져 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550선 이상을 좀 회복하면서 2,560선을 좀 만착을 했고 코스닥도 730선까지 좀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섹터라든가 대체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을 본다라면 우리나라는 좀 긴 연휴를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아직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과 코스닥 쪽에서만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이 좀 탄력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좀 하락을 일으켰던 반도체 섹터들에서 강한 되돌림이 나와줬다라는 점은 그래도 저점을 좀 잡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연휴를 앞둔 하루 시장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코스피 2,550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이제는 조금은 저점을 잡으면서 좀 되돌림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자가면역 치료제인 램시마이트-C가 호주 시장에서의 점유율 2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시장과 이제 북미 시장이 이어서 호주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 현행법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충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CDMO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도 거기에 좀 동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처럼 양시장이 동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드디어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큰 빅 이벤트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함께 소화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요. 일단 미 대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지금 좀 거치게 되자 반도체 이제 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확률이 좀 높아졌을 때는 좀 더 이제 반도체 업종 섹터가 억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반도체 지원법 축소에 대한 사실 그런 우려감이
우려감이 지난 한 3월과 7월 달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려감이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런 이제 미대선 쪽에서 해리스 쪽이 승기를 또 잡아간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이제 급등세 한번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따가 뒷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관련해서 정리를 도와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부분들이 반도체 투심에 있어서는 그동안 좀 많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구간 기점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좀 시작될 수 있을지 좀 눈여겨볼 만한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 지수 현재 쌍바닥을 지금 그려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기술적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중바닥 형성했을 때 저점을 높이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기술적인 구간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만에 반등해 줬습니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매수에 나서줬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2% 가까이 오르면서 2,56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더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3.38% 오른 733.38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점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코스피 쪽입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12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시장의 지수 자체가 강력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추석이 지나고 한국 증시에 다시 오게 되면은 FOMC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이 4.6% 이상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세시를 기점으로 원전 관련 속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4% 이상의 강세, SOFC 쪽도 4% 이상의 강세,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CXL 쪽이 8.6%. 확실히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주인공이었던 듯 합니다. HBM도 7% 넘게 상승세, 반도체 장비 쪽도 6%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약 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했습니다. 비만 당뇨 쪽이 3.8%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전고체 쪽도 3.6% 이상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갔습니다.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 꽤 많습니다. 오늘 C랩, 하이트론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이 나온 기업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아주 강력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감가가 고가입니다. 2% 넘게 상승세 2,567선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하루 만에 54포인트 이상 올려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했는데요. 3% 넘게 강세 탄력을 보였습니다. 731선에서 거래 마감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차트 보시면 오늘 시장 거의 흐름 비슷합니다. 이 종가까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 대형주들 바로 만나보시죠. 사실 오늘 상한가를 안착한 기업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지수가 크게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엔 대형주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일제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2% 상승, SK하이닉스 무려 7% 넘게 이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간밤에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IT 투톱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갔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SK하이닉스는 보시다시피
거의 8%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와 비교해서는 상승 탄력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2% 강세 66,000원대에서 오늘 시장 거래 마감했고요. LG엔솔 1%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게 조정, 현대차가 4%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삼성전자 우선주가 1% 강세 흐름 보였고요. 셀트리온이 2.5%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세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100만 원대 터치하면서 고점을 올려나갔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그 매수세가 셀트리온 쪽으로 조금 옮겨갔고요.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조금 더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기아가 3% 넘게 상승세, KB금융의 강보합권, 포스코홀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5% 가깝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면서 35만 8,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부진했던 기업은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KB금융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여전히 굳건하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세 31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함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계속해서 시가총액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3위권 2.8% 넘게 상승세 8만 9천 원대, 에코프로도 3%, 엔캠도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했습니다. 6%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스는 약세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또 상승 탄력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처럼 강한 장 안에서는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반면에 리가켄바이오 4.6% 넘게 상승세, 삼천장제약 3%, 셀트리온 제약도 3%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약세장 안에서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왔던 관련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 아주 강력하게 유입됐고요. 휴젤은 0.2% 강보합권 24만 8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다행히도 하락의 고리를 끊어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파트너님, 이번 주 들어서 네. 뭘 해도 떨어지고 뭘 해도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반등을 좀 보여줬어요. 네. 내일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사실 증시의 곡소리가 정말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투심이 너무나 악화돼서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마다 그 뭐 너튜브 채팅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 너무 그 여론들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역사적 지금 저점을 찍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네. 관련 목소리들이 좀 커졌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슬슬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금만 이제 호재가 나와도 그런 부분들이 반등으로 강하게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CPI 결과 역시도 어느 정도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뭐 빗나가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시장에서 악재로 다가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깨고서 미 대선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 소식 나오자마자 이쪽으로 그냥 관련해서 이슈가 좀 몰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는 물가보다는 이런 이제 뭔가 새로운 소식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금리 인하 관련된 이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50bp에 대한 인하 전망이 좀 후퇴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연휴 끝나고 FOMC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25bp 점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시장의 방향성 역시도 다시 이제 상방으로 지금 또 전환을 해주려는 기술적인 모습들도 제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방향성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억눌려 있었던 섹터들이 사실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잖아요. 네. 반도체나 배터리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저가 매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담해볼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거래일에 11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올해 이제 연 최고점 구간대가 130달러 전후 구간대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역시 지금 월가 쪽에서 한 150달러까지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일 이제 골드만삭스 주최 기술 포럼에서 연설을 한 것을 토대로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좀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뭐 중요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TSMC 대신에 타 업체를 이용할 수 있었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꽂히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옷을 만드는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네. 디자이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옷 디자인을 했으니까 그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에다가 수주를 맡기게 되겠죠. 그런 이제 옷들을 대거 찍어내주는 그런 게 이제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이제 AI 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성능의 그런 칩이다 보니까 파운드리를 맡기더라도 그 기술력이 받쳐줘야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술력을 받쳐줄 수 있는 게 TSMC와 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TSMC 쪽에다가 다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TSMC는 또 대만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대만 쪽에서는 중국이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확산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AI 칩을 만드는데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급망을 이렇게 이제 다변화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사실 삼성전자 쪽에서는 기존의 이 미국의 반도체 그 칩스법으로 인해서 미국에다가 반도체 관련 공장들을 대거 짓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서 2030년까지 미국 반도체에만 한 62조 가량을 쏟아붓겠다라고 해서 관련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중에서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착공을 시작했었는데 무려 122조, 그러니까 22조 원의 가량 돈을 투입을 해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수주가 그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수주가 다 TSMC 쪽으로 몰려서 너무 지금 그 수주 잔고가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라 한국 공장만 굴려도 그냥 어느 정도 수주는 다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TSMC 물량까지도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더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 종목분들의 본격적인 반등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 전략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많이 쉬었습니다. 66,30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자, 내일장은 또 어떤 접근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내일장 시초가 공략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전에 이제 미증시를 보니까요, 엔비디아와 함께 또 부각이 됐었던 이제 미국의 관련 기업이 있었는데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10월 10일 로보택시도 이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지금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는 모습들 증시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잘 들어와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퓨런티어라는 중소형 관련 기업 가지고 왔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브리핑 도와드리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차의 센싱 카메라 조립과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처가 삼성전기와 세코닉스, MC넥스 같은 카메라 제조사부터 해서요. 모비스와 만도 등의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센싱 카메라도 만들고 있지만 라이더도 지금 현재 공정 장비들 지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센싱 카메라만 주목할 게 아니라 라이더까지도 같이 본다면은 충분히 이 자율주행차 이제 관련 모멘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기업에서 지금 거래로 맺고 있는 삼성전기 쪽에서 테슬라의 단연간 수조 원대 전기차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10년도까지만 해도 그 차량용 그 카메라 모듈 시장 관련해서는 후발주자였었거든요. 근데 테슬라랑 이렇게 수조 원의 그 수주를 맺게 되면서 삼성전기가 이제 그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비중 자체가 80%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 그 센싱 카메라 그 검사 장비 있잖아요. 그 장비를 삼성전기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하긴 또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이 건너서 테슬라와 관계가 있는 테슬라 관련 또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 기업의 애플이랑 소니 역시도 관련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고객사들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퓨런티어 장비로 이제 생산하는 이제 카메라 장비들 있잖아요. 현대랑 기아차의 한 10,000대 이상의 그 카메라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차량에 탑재되는 카메라 2개 중 1개가 이 퓨런티어 장비로 만든 그런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퓨런티어에서 만든 장비가 많이 쓰인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자동차 그 라이더 장비 관련해서 특허도 취득한 관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잘 보시면서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는 제가 기존에 이제 방송 나왔을 때도 2만 원 구간대까지 1차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전거래일에 이제 2만 원대 구간 한번 이제 엇비슷하게 지금 터치해주는 모습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2만 원대 돌파 시도가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종가 마감이 18,000원대인데 여기서 일단 추가적인 움직임 흐름들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좀 더 상향을 해서 7월달 전고점 구간대까지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짧게 잡아드렸다면 25,000원까지 스윙 관점으로 그래도 10월 전에 관련 이슈 들어오니까 스윙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구간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를 테슬라 향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5,0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를 향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좀비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절차 단축과 상장 유지 요건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부 사업부에서 해외 직원을 최대 30% 감원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자회사에 영업 및 마케팅 직원을 약 15%, 행정 직원을 최대 30%까지 줄이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계획은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일부 해외 사업장에서 실시한 인력 조정은 일상적인 것으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통한 구체적인 목표는 없고 생산 직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일 YJ링크 대표가 글로벌 선도 반도체 패키징 업체 공급 이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표면 실장 기술 플랫폼 분야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J링크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YJ링크는 2009년 설립된 SMT 공정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SMT 스마트 공정 장비로 PCB 이송 장비와 추적 장비, 후공정 장비 등 SMT 전 공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포함합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485억 원, 영업이익은 91억 원입니다. YJ링크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 다음 달 10에서 11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이어갑니다. 10월 상장 예정이며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오늘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무료 세금 상당 등 지역민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행사에는 구제위 회장 나경원 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행사 취지를 되새겼습니다. 세무사회는 추석을 앞둔 만큼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 안전용품을 상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상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장보기 캠페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